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단을 넘어서 국회로 나오신 분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모셨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갑자기 교실이 생각나고 수업이. 교복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고등 예산은 적습니다. 획기적으로 증액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초중고 예산을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손실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회복시켜 주느냐가 저는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사회 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화적인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25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셨어요. 항상 이제 교단에 서시다가 지금 국회의사당에 서셨는데 굉장히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예. 아이들이 없어서 좀 가끔 쓸쓸해요. 마침 국회에서 대한교육기본법이라는 게 20년 만에 막 노력을 해서 처음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대한교육 그 학교에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한 20명이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한 4곡의 합창곡을 준비해가 와서 그 애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맞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막 좋았어요. 진짜.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네네. 애들을 보기 전에는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결핍을 잘 못 느꼈던데 거꾸로 애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애들이 막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담임을 계속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담임을 거의 맡았었죠. 그러면 그 반 애들은 우리의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제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작년에 5월 3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첫 출근을 해서 제 의원실 사무실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커다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근데 23년 전에 제가 담임했던 반 아이들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소식을 듣고 제 첫 출근 날 맞춰서 축하 그 화분을 네. 이렇게 리본 달아서 감동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 보면 인기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시니까 우리 선생님이실 때는 어떠셨어요? 좀 애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 삶 속에서 특히 경쟁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성적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지요. 네. 의원님은 교단에 계실 때 또 독특한 복장으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독특한 복장? 어떤 복장이셨어요? 아니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누가 어떤 애들한테 약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옷들을 자주 입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개량 한복 같은 것도 왜 개량 한복 예쁜데?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래도 종류가 애들한테는 많아요, 좀 계량 한복이. 근데 최근에는 많아졌는데 사실 네. 제가 이제 그 20몇 년 전에 이럴 때만 해도 아직 그런 개량 그렇죠, 한복 입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 네, 뭔가 뭐 저는 사실 미모로 그게 안 되니까 이 옷을 되십니다. 옷을 새로운 거 막 이제 뭔가 이게 비싸고 좋은 게 아니고 어제와 다른 오늘 네. 그런 걸 신경을 쓰실 정도로 어, 디테일한 아이들의 그 감성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게요. 그러기 위해서 개량 한복을 입으셨다고요? 아니 어떤 때 몸빼바지 비슷한 느낌 몸빼바지요? 나는 그런 옷도 입고 하여튼 아, 뭐 애들 예.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용이셨나 봐. 계속 변화를 추구하셨네요. 우리 네네,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그런 재미라도 애들한테 있어야지 예, 예. 좀 하루가 조금이라도 숨 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의원님, 오늘 의상은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어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또 민트 네, 자켓 네. 입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25년 정도 있다 보면은 교실에 딱 들어가서 애들 얼굴만 봐도 아 얘는 이렇겠다, 얘는 이렇겠다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면적 나오죠. 그쵸? 네. 저희 셋을 점점 나온다, 점점 나온다. 권진영, 허희, 오유경 학생. 어떤 네. 학생이었을까요? 의원님? 아니 일단 권진영 학생은 네. 저는 사실은 개그는 네. 굉장히 이게 똑똑하지 않으면 그럼요. 사실 안 되는고요. 그다음에 개그하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포착력이랄까 이해랄까 이런 게 좀 높은 사람들이 개그를 원래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영 학생은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100% 동감합니다. 예? 아, 본인만 지금 동감을 못 우리 하시는 의원님 것인데요. 굉장히 파악을 잘하시네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허희 학생 좀 재밌을 것 그리고 같아서. 허희 학생은 똑돌이 아니었어요? 아, 똑돌이요? 똑돌이. 떡돌이. 네. 반듯한 똑돌이었을 것 같은데. 뭐든 잘해요. 의원님 그죠? 정확하십니다. 의원님. 반듯하기로 유명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그럼요. 글쎄. 네, 제가 글자도 궁서체로 씁니다. 저를 여쭤보기가 조금 우리 찔려요. 네, 오유경 학생은 오유경 학생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게 다재다능한 그런 학생이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느낌이 팍 들어오는데. 선생님 진짜 쪽집게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뭐 미아리 국에서 깔아도 될까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 국회 진출하신 예는 별로 없나요? 맞아요. 그러게요. 많지 않은 그 거.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게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사들은 선거날 예를 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 투표장 가서 투표하는 권리 말고는 일체 정치와 관련된 권리가 다 묶여 있어요. 애들하고 학교에서 만날 때뿐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계속 이게 정치 중립에 걸리지 않나? 이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검열이 거죠. 엄청 심하게. 네, 일단 이제 그렇죠. 교사라는 그 분야 자체를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영향을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풀려 나온 게 아닌가 싶지만 오늘 근데 의원님이 네. 그래서 또 같이 읽자고 하신 네네. 책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책.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같이 네네. 읽어보고 싶다. 네네. 여기에서 뭔가 좀 해답을 찾아보자 하신 게 아닌가. 네, 예. 정확하게 그렇죠. 맞추셨습니다. 예, 예. 허희 평론가 이 책을 그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책이 한국에는 2018년에 출간이 됐는데 국내 저자들이 또 외국 학자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보이텔스 바흐라고 하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보이스텔스바흐. 그러니까 이게 인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독일의 남부에 있는 소도시의 이름입니다. 아, 사람이 여기가 아니구나.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교육에 대한 논란들이 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정권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정권을 우리가 옹립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 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합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건데 네. 1976년 가을에 이 보이텔스 바흐의 여러 교육 관련 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견해를 발표하게 되는데 네. 그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것이 책으로 묶여 나오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게 돼요. 그 세 가지의 원칙을 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의원님 이 그렇죠. 책을 그거하고 관련되죠. 예, 언제 그런데 이제 읽으셨던 저는 거예요? 요 책이 만들어질 때 네. 제가 약간 그 도우미 역할을 좀 했었죠. 아, 예. 책이 만들어질 때문에. 예. 그 그런- 인생 책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우리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과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교사의 무권리보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제대로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게 된다. 이게 그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이제 교사들이 모든 정치를 금기시하니까 결국 아이들이 배워야 될 어떤 정치적인 문해력이랄까? 정치적으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예, 예. 이 역량 이런 걸 갖춰주는 게 저는 교육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사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는 선생님들은 운전대를 못 잡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운전을 가르쳐라. 사실 우리 지금 교육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네. 중요한 말씀인 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정치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마치 정치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렇죠. 자체의 교육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시민으로 자라날 기회가 없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교육을 예. 저는 12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민적 덕성이나 네, 네, 네. 역량이나 이런 걸 예. 갖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우리 사실 교육기본법에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아마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학생들한테 그럼 주입하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정치가 바뀔 때마다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교실의 그 정치적인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그럴듯하네 할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책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텔스 바흐 씨가 아니라 보이텔스 바흐로 네. 가는 길 첫 번째. 세 가지 약속. 책 안에 이제 세 가지 약속에 대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강압성 금지, 두 번째는 네. 수용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를 인지한다라는 건데요. 이 강압성 금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자발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논쟁성 유지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게 학문적으로도 또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지만 네.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자유와 평등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이 양립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논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판단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네네. 것이고, 이해관계 인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현재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부합하는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행위에 예. 나서야 하고 그럴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이해관계 인지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예 정치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것처럼 예. 정치적인 어떤 투명인간? 투명인간처럼. 그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게 있다.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네, 네. 게 이제 네, 네. 준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강압성 금지. 그렇죠. 예, 예. 네. 선생님이 자기의 신념을 주입하지 않으려면 그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아이들 스스로에게 생각해보게 하고 예. 자기네들이 논쟁의 주체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논쟁을 해보도록 하는 네. 이런 이제 수업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선생님 언제부터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게 정치적이라고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는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일종의
생활 정치랄까?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제도권 정치죠. 국회라고 하는 거는.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하게 될 줄 잘 생각을 못했죠. 네. 그 정치라는 것에 이렇게 알게 된 거. 정치가 정치가 좀 중요하구나, 이런 그건 걸 이제 알게 대학교 들어가서였던 대학교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운 거가 다 진실이 아니구나. 그때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제 처음 눈을 뜨게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하고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감옥에 가셨어요? 의원님 정말이에요? 아, 그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요새는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 젠더 문제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운동권 안에서도 이 뭐랄까 성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예, 맞아요. 여학생들한테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앞장서서 활동하고 뭐 시위 주동하고 이런 말하자면 리더 그룹은 다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은 그 남학생들이 막 열심히 학생운동하다가 구속되거나 이러면 이제 빵 뒷바라지라 그럽니다.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빵. 네, 네. 감옥에 들어간 남자 친구를 막 뒷바라지 해주고 네. 면회 가지고 이런 게 그 깨어 있는 그나마 이제 각성된 여학생 운동권도 그 정도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져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여학생이 시위 주동을 한 전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거는 아니다. 전두환에 반대해서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되냐?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학생 시위 주동, 최초의 시위 주동 팀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팀의 일원으로 이제 학생 운동 시위하고 뭐 이런 것도 감옥도 있으니까. 갔다 오시고. 근데 감옥 잠깐 갔다. 아니 근데 학교에서 끝까지 졸업을 혹시 못 하셨나요? 제가 졸업을 못 하고요. 결혼해서 아기 큰애를 낳고 다시 복학을 해서 4학년을 다니고 실제 졸업하니까 80년도에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네. 91년에 만에. 졸업하셨다고요? 네. 되게 오래 걸리셨네요. 와. 네. 근데 의원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바쁘게 사셨는데 네. 도대체 연애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연애. 러브 스토리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원래 또 운동권 내에서 사랑이 싹트기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권 내도 커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도 그 운동권 커플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아. 네. 학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를 위한 그런 운동도 하시면서 또 그 조직 안에서 여성 운동을 또 어떻게 보면은 하신 거고 그러다가 뒤늦게 졸업하시고 그때 네. 이제 교직으로 가게 되신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동기들보다 제가 한 교직에 한 8년 정도 나간 게 늦어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졸업하고 만일 정상적으로 갔으면 한 30 몇 년 경력일 텐데 네네. 저는 이제 25년 하고 예. 딱 좋다. 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죠. 혹시 집에서 그러면은 또 정치 교육을 하시나요?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많이 토론도 하시고 아니 많이 하는 편이죠. 어때요? 자녀들하고 논쟁을 하면은 네. 그 논쟁이 좀 뜨거운 편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는 편이신가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일치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막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이.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딸도 있어요. 큰애는 네. 이제 결혼을 예, 해서 예. 하고 둘째가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네네. 근데 요새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그 예민함 이런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젠더 문제 이런 거를 막 실천하고 그랬는데 딸하고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이 쟁점 같은 게 예각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예. 내가
내가 좀 다른구나. 저희 아빠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정치 그리고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끔 그냥 유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크면 다 알게 된다 했는데 컸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도대체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왜 그런 역사가 걸까? 이게 네. 그 세대들은 정치는 가급적 멀리하면 좋은 맞아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안에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 하셨을 건데 실제로 그게 한편에서는 이제 보호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나 자질이랄까 이런 거를 멀리하게 만드는 여기 이런 이제 보이테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여기서도 사실 이런 거와 관련돼서 모의 선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실제 출마한 후보자를 놓고 그 후보자가 낸 공약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약집이 집에 오잖아요. 그럼 이걸 학교의 교실로 가져와서 공약을 가지고 애들끼리 막 분석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소에 있는 기표대하고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를 학교에 설치해 놓고 예를 들면 윤석열, 이재명 지금 이렇잖아요. 심상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출마 후보를 놓고 애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네들이 또 선거관리위원이 돼서 개표도 하고 이런 전 과정을 실제로 하게 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되게 많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사례가 있는데 벤자민 플랭클린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 학교가 이런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매 선거 때마다 모의 선거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투표 결과가 항상 실제 결과를 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딱 한 번 틀렸대요. 언제 틀렸냐면 트럼프 때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샤이 트럼프가 있어서. 딱 한 번 틀렸다를. 아니 애들은 이제 힐러리를 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트럼프가 됐는데 50년 동안 맞췄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선거 전에 이제 모의 선거를 학교에서 하는데 막 언론사들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막 마치 출구조사를 보듯이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50년 동안 해서 그게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한 결과로 간다 이게 아니고 그죠? 아니죠. 그냥 아이들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그렇죠. 반영하는 선거를 실제로 자기네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운 전 과정에 유권자가 돼서 진짜 유권자처럼 전 과정을 그렇게 배우는 하니까 거죠. 선거인단의 투표 성향하고 거의 같은 성향이 나왔다는 거네 결과적으로 그 주에서. 그런가 봐요. 그쵸? 예. 자,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두 번째 차트입니다. 합의 없는 합의. 이게 뭐 합의가 됐다는 걸로 알았는데 합의가 없는 합의였나요? 이 보이텔스바흐에 네. 당시에 독일의 여러 교육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얼마나 많은 방향성의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좌우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 네네. 좌든 우든 간에 여기엔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보이텔스바흐에서 얻은 합의다라고 말하자면 공식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모임이 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진행 과정 중에도 이게 합의가 우리가 된 건가? 다들 긴가민가 했는데 네. 나중에서야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도출했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독일에서는 이 보이텔스바흐 이후에 그러면 교육계 안에서 어떤 성과가 지금 있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이게 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무슨 문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1, 2, 3 그리고 2장 딱 찍고 이런 합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사후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원칙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교사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독일에서는
그 학교 교육뿐 아니라 학교 바깥에 왜 성인 대상의 왜 교육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도 보이테스바 원칙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인근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일종의 수출? 예, 예. 의도하지 않은 확산되고 그렇게 돼서 보편적인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자리하고 있는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첫 이제 출간하게 된 거에 이제 네. 의원님이 이제 역할을 또 하신 건데 네. 이 보이텔스바흐 이전에 68혁명이 프랑스에 그렇죠. 있으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런 합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들었거든요.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70년대 초반,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네. 나치에 대해서 얘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잖아요. 치부니까. 이게 아주 뼛속 깊은 성찰이나 반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68혁명 유럽 전체를 휩쓸면서 네. 사회의 자유의 어떤 물결이 막 독일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흐름들이 아주 중요한 세력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밥상에서 부모와 자식이 2차 대전 때 나치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까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보이테스바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독일은 거꾸로 이런 이제 68혁명의 결과가 독일에 오면서 사회주의, 삼인 이런 쪽의 주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막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계급 해방, 투쟁의 의식 이런 걸 막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이끌어낸 슐레라고 하는 정치교육원장은 오히려 보수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는 애들이 똑같은 학생들인데 어떤 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걸 가르치고 어떤 주에서는 또 그 보수주의적인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이 혼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해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보이테스에 불러 모아가지고 합의 아닌 합의를 만든 거죠. 이걸 이끌어낸 분은 보수당 소속이었고 네, 네. 그때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좌와 우의 갈등이 굉장히 교실 안에서도 첨예했던 그렇죠. 학교 그런 안에서, 시대였던 교실 안에서. 거죠. 네. 제가 모의 선거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인생 책방의 퀴즈 가장 잘 맞힐 것 같은 국회의원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뽑히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울려라 인생 책방 골든벨. 네.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을 뭐 객관식도 있으니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모두 맞히시면 상품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상품 준비했어요. 문제 드릴게요. 문제 스타트. 말모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다행히 객관식입니다. 1번 아이 말해 뭐해. 2번 기말고사 잘 보면 모의고사 망한다. 3번 기말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4번 말해도 모르면서. 말모 말모. 말해도 모르겠는데 말해도 진짜 어렵다. 모르는. 의원님 그냥 네. 아무거나 찝어주십시오. 네. 4번. 4번. 안타깝네요. 아니에요? 말모는 그냥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네, 그 뜻입니다. 반복의 강조가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어디일까요? 이거 그냥 넌센스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지루중. 앞에 영어가 들어가는데 제일 지루한 중학교. 이거 기다릴 때 미쳐. 미쳐. 모르겠는데. 자, 컴퓨터 용어입니다. 예, 컴퓨터 용어. 예, 예. 이거 기다릴 때 미친다고 아주. 로딩 중. 로딩 중이었습니다. 로딩 네. 중. 네, 그냥 넌센스로 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자꾸 힘들어지시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선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선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 원래 시간에. 의원님 야망 싫으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 또 로딩. 줄임말에 관한 문제 드릴게요. 주불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주불? 네, 1번 주싱불장, 2번 주소불러,
3번 주차 불가, 4번 주말 불탐. 주말 불탐. 나 주불. 주불, 네네. 주말 불탐. 주말 불탐. 주말 불탐은 주말 불탐 뭐야? 의원님의 지금 욕망이 뭔가 수용돼. 아니, 답변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주차 불가. 주차 불가.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너무 좀 진지하시다 보니까 아, 설마 이렇게 쉽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 불가 맞았어요? 주차 불가 땡입니다. 주불 외워두세요, 의원님. 네네.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를 아, 주불 주소 주불 불러. 주불 이렇게 주불. 얘기하면 아, 됩니다. 이거 남친 여친 하고 싶으면 주소 불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불. 네, 아, 주불을 저- 기억해 주세요. 네. 제발 하나는 맞춰주세요, 의원님. 하나 네. 남았어요 이제.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맞추시면 그러니까 상품 드리는 걸로. 객관식이니까 일단 잘 찍어주시면 돼요. 네네. 네, 다음 중 2021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배우 윤여정 오스카상 수상, 2번 아르헨티나 코파 아메리카 수상 우승, 그리고 3번 인생 책방 42회 방송, 4번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1번하고 4번은 확실하게 맞는데 2번하고 3번 중에 아 이거 맞추셔야 이번. 되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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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여기에 그래요? 출연하셨는데. 아, 여기 출연하셨는데. 아, 3번.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인생 책방 42회 방송 딩동댕. 네. 맞췄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구제받는. 네. 네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 맞추셔가지고 상품은 뭘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상품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하트 보내드릴게요. 아 의원님이 이렇게 많이 틀려주시니까 역시 네. 교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요. 그러니까 막 의원님이 다 맞춰봐. 그러니까. 너무 정없어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빈틈 보여주셔서. 아, 네. 네. 저 원래 빈틈이 많아요. 여기 현무암 포함 1호였는데. 아, 그래요? 구멍이 뻥뻥 뚫렸어. 그럼 언제 둘이 겨뤄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오늘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요즘 어려워. 요즘 친구들이 주불도 너무 얘기해- 어려웠어. 어려웠죠. 네네.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새로운 단어 오늘 많이 알게 되셨을 네, 것 계속 같아요.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보이텔스바흐로 또 가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나침반. 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긴 한데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합의가 네. 결국 만들어지고 그것이 목표로 하는 바는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과 같은 극단적인 정당의 탄생을 막는 것. 그건 결국 한 나라의 파멸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 민주 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게 업그레이드된 나침반을 지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모든 공교육의 헌법 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그 사회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그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으로도 지금 이 원칙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발전이 생겨났을지 궁금하거든요. 민주시민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자기 스스로 주체로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있는 존재 이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또 존중해 줄 수 있고 예. 다른 사람도 그런 주체로 인정해 주고 사실 이런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고 훈련받는 거 이런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지만 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시민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민주시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 없듯이 민주시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게 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교육을 통해 교육의 역할인 것 같고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구절이 있네요. 민주주의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생산적으로 승화시킨 정치체제라고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읽었던 구절 중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주의도 정말 훌륭하게 성취했지만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민주화는 아직은 조금 그렇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역사를 119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1987의 민주항쟁이나 6월 민주항쟁이나 네. 또 촛불 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어깨를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딱 구해내요. 119 소방차가 와서 응급 급할 때는 하듯이. 돼요, 그게. 그런데 다시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깰 때가 됐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어나는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뭐 국회면 국회 여기 안에 민주주의가 다 뿌리 내려야 돼 진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뭘로 되냐?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목놓아 외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선생님 이제 새내기 정치인이 되셨어요. 네. 좀 돌아보니 어떠신지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 집회 형식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 형식일 수도 있고 뭐 노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통로나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늘 학부모를 통해서 대리되거나 교사를 통해서 대리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 그 자체를 온전하게 대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감 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국감장에 진술인으로 세웠어요. 똑똑하게 잘 얘기하면서 또 너무 핵심을 짚어서 학생들의 입장을 정말 잘 대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국감장이. 사실 근로기준법에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동이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존엄과 가치와 인권을 부여받잖아요. 때문에 아동도 결국 똑같은 권리의 주체인데 이런 식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아동을 미래를 예비하는 미완성의 존재?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교실의 어떤 학생들 교실의 민주화를 좀 앞당겨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정치인으로서 하고자 하신다.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 민주화도 저는 앞당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의원님과 함께 이제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실 안에서 계속 제기되는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들의 뭔가 실마리를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원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전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또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이 사람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책이요? 이 책은 저는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당연히 읽어야 됐고 필독서. 네, 필독서고 교사분들은 의외로 이제 많이 읽으셨지만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직접 교육을 하셔야 될 당사자인 교사분들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교사들 간에 이 책을 가지고 좀 활발한 독서 토론들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진영 씨는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어땠어요? 우리 그냥 담임 선생님 같으세요. 국민 담임 선생님. 오늘 새 학생을 데리고 수업하시는 그러니까. 느낌.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을 소중한 학생들로 생각해 예. 주시고 좀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 평론가 이 책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정치 분석력 그리고 정치 실천력을 갖춘 민주시민 되기 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 이 공직선거법 그 선거 연령이 그 낮아지면서 만 18세 고등학생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작년에 그 기사를 본 게 떠오르는데 우리에게 투표권은 생겼는데 투표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예.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에 대한 좀 개선이 시급히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저에게는 일정 정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이제 시청자에게 정치인 강민정으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특히 저는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뀌고 그만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성숙돼 나갈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 것이고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성숙한 민주 시민을 좀 양성하는 곳으로 또 한번 좀 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죠. 의원님이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익집.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과 화제가 되고 있는 문학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가운데 신간 에세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이 내게 있으니 사는 동안엔 내가 그것을 잃지 않기를. 첫 번째 책은 이효석 문학상과 만회 문학상 수상을 비롯해 발표하는 작품마다 문단에 큰 주목을 받아온 황정은 작가의 첫 에세이집입니다. 책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생활 속에도 피어나는 정원의 꽃들, 어린 조카가 그리고 간 낙서의 비밀을 탐구하는 작가의 모습과 같이 일상에서 길어올린 에피소드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 목포항에서 본 세월호 등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두터운 상념까지 황정은 작가의 일상과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설 이외의 글을 발표하는 일이 드물었던 황정은 작가의 에세이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글은 현실에서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글을 통해 기억하고 재창조하고 타인을 껴안을 수 있다. 다음은 허희 문학평론가의 첫 산문집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입니다. 사랑은 중력이다. 시간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어떤 복수보다 완벽한 복수와 같이 책에는 사랑과 시간, 공동체와 진실에 대한 저자의 고민들을 소설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평론가로서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회하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드러내고 있죠. 허희 문학평론가의 일상 속 고민과 생각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와
전국 축제 자랑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에세이스트 김훈비의 신작 산문집 다정소감입니다. 책 제목 다정소감은 다정다감을 장난스레 빗은 말이자 김훈비 작가가 다정한 순간들에서 얻은 작고 소중한 감정의 종합을 이르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힘에 부쳐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사이사이에 깃든 다정의 기억들을 불러오는 것이라 말하며 직접 경험하며 소중히 쌓아온 여러 다정한 모습들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죠.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김훈비 작가의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평 첫 번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이자 경제학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꼽히는 팀 하포드의 책입니다. 통신 판매 카탈로그의 발명부터 농촌 지역의 도로망 개선, 그리고 최근의 온라인 쇼핑까지 현대 경제를 성장시켜온 51가지 물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원대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는 팀 하포드는 이 책을 통해 어느 하나의 물건이 발명되었을 경우 그 물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물건이나 개념과 합쳐지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분석해 놓았다고 평을 전했는데요. 뒤편에 숨겨진 현대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중국 근세사 전문가인 구범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의 책 1780년 열하루간 정조의 사신들입니다. 이 책은 1780년의 열하를 배경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 관계에 관한 역사적 장면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서평자 박현모 한국형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이 책은 정조의 대외 정책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해낸 책으로 18세기 후반에 돌연히 조성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평화와 우호가 국왕 정조와 권융제의 정치적 필요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하일기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